안녕하세요.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온라인 기술 이전 설명회 진행을 맡은 특허법인 인호 조흥규 수석입니다. 본 행사는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선별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마련되었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표 순서로는 군산대학교 강소특구 육성사업단 김영철 단장님의 개회사 및 군산 강소특구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군산대학교 심중표 교수님의 알카리 용해에서 산소 환원 및 발생 반응을 위한 고활성 촉매, 군산대학교 이정효 교수님의 다중 고정자 동기기를 이용한 양방향 개통 연계 시스템, 군산대학교 오정근 교수님의 콴다 효과를 이용한 선박용 고효율 덕트 추진기 및 이를 위한 덕트, 건설기계 부품연구원 이길수 박사님의 IoT 기반의 센서 모니터링 기술 및 AI 응용 기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각각의 기술 발표를 들으시고 기술 문의 및 연구자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송 시작 5분 후부터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연구자와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에서는 설문조사를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 기반 수요를 발굴해 왔습니다. 향후 3월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특구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6곳을 선정을 하였고 각각 전문 분야들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강소특구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강소특구 사업은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지구가 형성이 되고 군산대학교가 기술 핵심기관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년간 360억이며 2021년 사업비는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60억, 지방에서 1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군산의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을 하고 우수한 인재 및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주로 특화하는 분야는 전기차 소프트웨어 융합 부품 분야와 전기차 구동 부품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강소 연구 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혁신 클러스터를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관련 특화 분야의 수요 기반 유망 기술 발굴을 하고 기술 사업화를 진행을 합니다. 관련된 기술 창업 및 단계별 맞춤 성장 지원을 해드립니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군산대학교 강소특구 육성사업단을 중심으로 수요 기술을 발굴하고 그 수요 기술을 기술 사업함으로써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에 대한 기술 창업 및 연구소 기업을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기술 발굴 및 연계 사업과 기술 이전 사업화 사업, 강소형 기술 창업 육성 사업, 강소특구 특화 성장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2021년 사업비는 총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술 발굴 및 연계 사업을 위해서는 9억 원을 투자합니다. 양방형
기술 발굴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소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기술 이전 사업화 사업은 28억을 진행을 합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R&D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강소 특구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소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소형 기술 창업 육성 프로그램은 7.5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및 엑셀레이팅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소특구 특화 성장 지원 사업에는 26.3억 원이 투입됩니다. 관련된 혁신 네트워크를 육성하고 지역 특화 기업 성장 지원을 진행합니다. 또한 글로벌 창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관련된 연구소 기업을 중점 육성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다양한 로드맵을 통하여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단을 진행을 하고 향후 이러한 바탕을 통해서 기술사업화와 기술지원 그리고 기업 경영에 따르는 기획 경영 및 강소특구 지자체 인원들이 함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단은 새만금 산업단지와 군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강소 연구개발 특구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대학교는 기술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기 자동차 산업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심중필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술은 알카리 용액에서 산소 환원 및 발생 반응에 대한 고활성 촉매에 대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면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본 기술의 핵심인 MOF,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합성 방법 및 시험 방법 그리고 이 본 기술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05년부터 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저는 전기화학공학을 기반으로 한 수소연료전지 및 2차 전지의 전극 소재에 대한 연구를 1993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때 연구한 분야는 연료전지에서 전극 촉매와 전극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7대 국립연구소 중 하나인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에서 4년 가까이 박사후 연구원을 하며 리튬 2차 전지의 전극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귀국하여 1년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수소연료전지와 2차 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전라북도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한국 대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및 리튬 2차 전지 분야에서 해외 저널인 SCI 저널에 74편 그리고 국내에서 24편의 논문을 출간하였으며 14건의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특허 10-19111778에 대한 부분으로 특허의 발명의 명칭은 금속 공기 2차 전지용 촉매 제조 방법 이에 의해 제조된 촉매 및 이를 포함하는 금속 공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금속과 리간드를 포함하는 혼합물을 합성하여 금속 유기물 복합체를 형성하는 단계가 1단계에 해당이 되고 2단계로는 합성된 물질을 500도씨 이상에서 열 처리하여 다공성의 촉매를 제조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촉매를 마지막 단계로 금속 공기 2차 전지에 양극 활물질로 적용하여 2차 전지를 시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속 유기 골격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물질은
금속 이온과 유기 화합물 간의 결합에 의해서, 특히 배위 결합이라는 화학의 결합에 의해서 합성되는 결정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이때 유기 화합물과 금속 이온 간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수많은 기공들과 유기 분자와 금속 이온 간의 공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공에 의해서 높은 다공성과 높은 표면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표면적은 500에서 1000 스퀘어 미터 퍼 그램의 높은 표면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이 결정성 고체 속에 존재하는 기공 속에 기체를 저장한다든지 이 기공을 이용해서 촉매 물질로 활용을 한다든지 센서 또는 약물 전달 물질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본 기술의 핵심인 금속 유기 골격체 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금속 이온인 코발트, 니켈, 망간, 철과 같은 전이금속 이온과 유기 화합물, 특히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산소 또는 질소를 가지고 있는 유기 화합물을 용매, 유기 용매 또는 수용액에 용해시켜서 이 물질을 용매열 합성법, 특히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인리스로 된 가압 용기에 넣어서 200도씨에서 열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이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온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결정성 고체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판상형 물질 또는 다면체 모양의 기둥 모양의 결정성 고체 또는 다면체 모양의 입자들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에서 합성한 금속 유기 골격체 물질을 이용하여서 온도 500도씨 이상에서 질소 또는 아르곤 분위기 하에서 열 처리를 진행할 경우 유기 골격체는 탄화되어 탄소로 바뀌고 금속 이온은 금속 나노 입자로 바뀌게 되는데, 특히 어떤 경우에는 코발트와 같은 금속 나노 입자가 탄소로 코팅되어서 입자 형태로 제조되거나, 또는 금속 유기 화합물인 중에서 유기 화합물이 탄소 나노 튜브 형태로 합성이 되고 그 끝부분에 금속 나노 입자가 담지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제조되게 됩니다. 앞서에서 말씀드린 결정성 고체, 다양한 모양의 결정성 고체와 이와 같은 열 처리 과정을 통해서 분말 형태의 금속 나노 입자가 담지된 촉매 또는 탄소 나노 튜브 형태로 된 금속 나노 입자를 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조된 촉매 물질을 아연 공기 전지에서 알칼리 용액 내에서 산소 환원 반응인 발생 반응에 대한 촉매 특성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구조와 같은 전극을 제조하게 됩니다. 용액과 맞닿는 촉매층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기체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기체 확산층의 두 층으로 전극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제조된 전극을 반쪽 전지에서 시험하거나 아연 금속과 결합하여서 단위 전지 형태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제조한 금속 유기 골격체 중 코발트가 함유된 MOF를 이용하여 탄소층이 코팅된 금속 나노입자 촉매의 제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발트 질산염과 벤젠 디카르복실 애시드를 DMF란 용매에 넣고 용액을 만든 후 테프론이 코팅된 오토클레이브에서 100도씨에서 3일간 합성을 하게 된다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상형의 결정성 고체가 수율 80% 이상으로 합성되게 됩니다. 자, 이 물질을 500도씨 이상에서 열 처리하게 되면 코발트 나노 입자가 함유된 탄소 결합된 다공성 물질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때 코발트 나노 입자는 10여 층의 탄소층으로 코팅된 형태로 합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제조된 촉매 물질을 알칼리 용액 내에서 산소 환원 반응과 발생 반응을 측정해 본 결과 700도씨에서 합성된 촉매 물질이 가장 높은 전류 밀도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촉매 물질이 알칼리 용액에서 안정성이 어떤가를 확인해 본 결과 충방전 횟수
250시간 걸쳐서도 꾸준하게 전류 밀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촉매 물질은 알칼리 용액 내에서 산소 환원 반응 및 발생 반응에 대한 높은 전기화학적 촉매 성능을 보이고 250시간 이상 내구성이 우수한 촉매임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MOF를 이용하여 CNT와 금속 나노 입자가 담지된 촉매를 제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발트 아세테이트와 메칠 이미다조를 수용액 내에서 용해시켜 제조 합성을 할 경우 상온에서 30분 이내에 수율 70% 이상의 다면체 모양의 입자를 합성할 수 있게 됩니다. 본 기술은 상온에서 1시간 이내에 수율 70% 이상의 다공성 다면체 결정 입자를 합성하는 아주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물질을 열 처리하여서 다음과 같이 탄소 나노 튜브가 형성이 된 그리고 끝부분에 금속 나노 입자를 함유하고 있는 탄소 나노 튜브를 수율 40% 이상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합성된 코발트가 담지된 탄소 나노 튜브를 산소 환원 반응 및 발생 반응에 대한 전류 밀도를 측정해 본 결과 700도에서 합성한 촉매 물질이 가장 높은 전류 밀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합성된 이 탄소 나노 튜브와 금속 나노 입자를 가진 물질을 리튬 2차 전지 음극 활물질로도 활용할 경우에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 340mAh/g의 용량을 나타내던 것이 2차 산소 분위기 열 처리를 통해서 60% 성능이 향상된 540mAh의 성능을 꾸준히 100사이클 이상 나타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렇게 합성된 코발트가 담긴 나노 튜브를 통해서 금속 아연 공기 전지든지 아니면 리튬 2차 전지 응급 활물질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합성된 코발트가 담지된 탄소 촉매를 이용하여 단위 전지를 시험해 본 결과 200시간 이상 꾸준히 충방전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 기술로 통해서 합성된 촉매 물질이 산소 환원 반응 및 발생 반응에 높은 촉매 성능과 뛰어난 내구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기술의 활용처는 다양한 조합과 모양을 가진 나노 소재를 상온 상압에서 합성이 가능하고 이를 열 처리하여서 리튬 2차 전지 또는 금속 공기 2차 전지의 전극 활물질로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렸고, 또한 이때 합성된 물질은 높은 다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계열의 유기합성용 촉매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술로 보여드린 카본 나노 튜브 합성의 경우 높은 전기 전도성과 화학적 안전성을 가진 탄소 나노 파이버 또는 탄소 나노 튜브를 손쉽게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제의 원료 물질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기술을 통해서 합성된 촉매 물질의 성능과 응용처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의 이정효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특허는 다중고정자 동기기를 이용한 양방향 개통연계 시스템입니다. 예, 컨텐츠는 필요성, 특허 내용, 특허 범위, 기대 성과 이렇게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은 이제 이 특허가 적용되어지는 응용 분야는 이제 개통연계 시스템입니다. 그 발전소에서 송전계통을 통해 수용가에 전력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최근에는 배전계통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장치들이 이제 계속해서 접속이 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계통의 복잡성 및 혼잡도가 증가를 하는데, 이제 송전계통이 사고가 나게 되면은 어떤 지금 정상적인 배전계통과 고장난 배전계통 사이에는 전력을 전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개통연계장치, 지금 저희가 특허를 내고 있는 응용 분야인 개통연계장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배전계통과 배전계통 사이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일련의 장치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계통연계 장치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는 이제 HVDC 양방향 전력 전송이라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배전계통과 배전계통 사이에 고전압 DC 전송 선로를 통해서 각각 전력을 전달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우선 절연형 트랜스포머, 절연형 변압기가 큰 절연형 변압기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수송되는 전력의 크기가 이 스위칭용 전력 변환 장치로 인해서 그 스위칭 전압의 크기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권선형 유도기를 이용한 양방향 전력 전송 시스템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4년도에 캐나다 파워사에서 이제 개발한 방식이고요. VFT라고 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고, 2014년도에 이제 발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양방향 계통 전력 제어 방법을 제시를 하였는데, 그 방식을 살펴보면 권선형 유도기의 전력 시스템을 고정자에 하나, 그리고 회전자 권선에 하나씩 연결을 시킨 후에 이걸 권선형 유도기를 외부의 외부 모터로 기계적 전력 전달로 회전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것은 이제 스위칭 전력 변환 장치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되는 전력에 제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게 전력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외부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시스템이 별도로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제 전동기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의 배전계통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배전계통을 연계를 시키는 전력 변환 장치가 기계적 전력으로 권선형 유도기에 전달이 되어서 이제 권선형 유도기의 기계적 에너지에 대한 손실이 더 추가가 되어 전력 효율이 많이 나빠지는 그러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계통 연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제한된 특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한된 방법은 영구자석 고정자 동기기를 활용한 다중 고정자 형태로 양방향 전력 전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영구자석 회전자가 존재하고 각각의 고정자끼리 배전계통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배전계통과 배전계통 간의 연계는 고정자에서 영구자석으로 회전시키는 어떤 회전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속으로의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기적 스위칭 노이즈가 다른 배전계통에 영향을 덜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만큼 더 큰 전력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기계적인 에너지를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플라이휠이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추가를 한다면 ESS 시스템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법과 제한된 방법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HVDC를 이용한 방법은 이제 고전압 전송 선로를 통한 선로 손실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장 큰 단점은 스위칭 노이즈에 의해서 전달 가능한 계통 전력이 제한이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고, 권선형 유도기를 이용한 방법은 이제 스위칭 노이즈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은 반면에 기계적 연결에 의한 손실이 증가를 해서 이 전력 제어에 있어서는 크게 유용하지 않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방법은 스위칭 노이즈에 의한 손실이 약간 존재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자기적 에너지를 통해서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큰 전력을 전달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특허 범위인데요. 특허 범위는 이제 이 시스템의 어떤 제어 방법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계통별로 필요한 전력 전달되어야 되는 전력이 있을 경우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알고리즘들을 제안을 했었고, 이하 이제 최적 전력 분배기로 저희 특허에서는 명명을 했고요.
최적 전력 분배기를 통해 각 계통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 각 계통의 제어 전력 지령, 명령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적 전력 분배기를 통해서 이제 그 계통에서 에너지를 뽑아야 되는 경우는 모드 1, 그리고 계통에서 에너지를 전달시켜줘야 되는 계통 전력 전달 모드는 모드 2로 정의를 해가지고 각각의 제어 모드를, 전력 제어를 필요 계통에 따라서 전력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제어 알고리즘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어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상위 제어기에서 최적 전력 분배기와 최적 속도를 설정을 하면 각각의 배전 계통이 그거에 따라서 이 다중 고정자 동기기를 구동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이 시스템에 맞춰서 하위 제어기가 이제 배전 계통의 AC 컨버터를 제어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그 영구자석 동기기를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 방식은 이제 권선형 구조의 동기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특허 범위에 제안을 했습니다. 기대 성과는 이제 특허 기술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기술은 이제 다중 고정자를 이용한 계통 연계 기술은 전력 반응 장치를 이용한 계통 연계 기술 대비 스위칭 노이즈에 의한 저감이 효과적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분산 전원의 계통 접속이 늘어날수록 스위칭 노이즈에 의한 어떤 포화 상태가 심각해져서 배전 계통 간의 전력 전달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본 특허의 기술은 그러한 어떤 계통 연계 전력 전달 시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 성과는 이제 배전 계통 연계 기술이 기존 송전 계통을 이용한 중간 집중형 발전 방식을 탈피하고 배전 계통 중심의 분산형 발전을 촉진시켜서 좀 더 신재생 에너지의 그 활용도가 높아지는 기대가 예상되고요. 본 특허를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전기기경 계통 연계 장치는 전력 변환 장치인 전력 전자 기술이랑 전기기기 설계 기술이 융합된 것으로서 각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융합 기술의 발달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오정근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공동 발명자인 서대영 교수님과 함께 발명한 콴다 효과를 이용한 선박용 고효율 덕트 추진기 및 이를 위한 덕트라는 발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발명 배경, 두 번째 덕트 프로펠러 소개, 세 번째 콴다 효과 소개, 그리고 네 번째로 발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명의 배경입니다. 이 발명은 선박이 저속으로 운항을 할 경우에 방향 전환을 하는 성능이 매우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덕트 프로펠러의 경우 고속으로 운항을 할 경우에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발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발명은 덕트 프로펠러가 장착된 선박이 저속 또는 고속으로 운항을 할 경우에 추가적인 추력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추력을 덧붙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장애물로 인한 선박의 프로펠러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트 프로펠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덕트 프로펠러라고 하는 것은 프로펠러의 효율을 증가 또는 캐비테이션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수 프로펠러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란색 박스에 들어가 있는 저러한 프로펠러가 덕트 프로펠러이고요.
그것을 약간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덕트 프로펠러가 되겠고요. 그것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해 놓은 그림이 바로 밑에 그림이 되겠습니다. 덕트 프로펠러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프로펠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감속형 프로펠러이고요. 두 번째는 가속형 프로펠러입니다. 감속형 프로펠러는 오른쪽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유사하게 생긴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캐비테이션을 줄이기 위한 프로펠러가 되겠고요. 이 발명에서 주로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오른쪽에 있는 가속형 프로펠러입니다. 가속형 덕트 프로펠러. 이것의 그림을 보시면 T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추력이 되겠는데요. 저 덕트로 인해서 추력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본 발명에서는 콴다 효과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여서 저 추가되는 추력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큰 발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콴다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콴다 효과라는 것은 1910년 루마니아에 있는 헨리 콴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물체 표면의 접선 방향으로 분사된 제트 유동이 물체 표면을 따라 진행하면서 표면에 밀착되어 흐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수직으로 나오고 있는 수돗물에 숟가락을 살짝 갖다 대면 그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던 수돗물의 방향이 숟가락의 뒷면, 표면을 따라서 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콴다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날개 장치에 콴다 효과를 적용하는 다양한 고양력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고양력 장치들을 비행기 날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다양한 곳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선박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이용을 해서 고양력 발생을 시키는 날개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러한 연구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콴다 효과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원심 펌프가 되겠고요. 원심 펌프 가운데로 바람이 여기서 이제 공기가 빨려 들어가고 그것이 오른쪽 또는 왼쪽 사방으로 이제 뿜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하얀색 구조물에 의해서 구조물의 표면을 따라서 바람이 흐르다 보니 그 방향이 거의 90도로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처럼 바람이 원래는 저렇게 사방으로 뻗쳐 나가야 되는데 저 구조물, 하얀색 구조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아래쪽으로 바람이 흘러가게 되고요. 저 휴지로 그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기로 그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특허의 주된 내용은 추진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트의 끝단에서 제트를 분사를 하여 덕트에서 발생하는 양력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추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초록색으로 그 루트를 표현을 해놨고요. 제트가 분사되는 그 방향을 계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저 흘러가는 것으로 인해서 콴다 효과에 의한 양력이 증가하고 그 양력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추가되는 추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발명은 추가적인 추력이 필요로 할 때 고속이 되었던 저속이 되었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속 운항을 할 경우에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서 보는 그림과 같이 다이슨사에서 나온 날개 없는 선풍기라고 보통 불리는 것이죠. 저런 거와 유사하게 선박에서도 프로펠러가 없이 날개 없는 선풍기처럼 안전하게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펠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건설기계 부품연구원 용복합 기계연구실의 이길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IoT 기반의 관제 시스템 및 AI 응용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입니다. 총 3가지의 컨텐츠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곡물 수송 컨테이너의 공기질 관제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응용 기술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물 수송 컨테이너의 공기질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의 목적으로는 기존의 곡물 유통 시스템을 보시면 해외 장거리 수송 같은 경우는 벌크선 등을 이용하여서 곡물을 수송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곰팡이나 독소가 발생하게 돼서 약 20% 정도의 곡물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ICT 기술 기반으로 곡물 수송 전용 컨테이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곡물 수분 함량, 습도, 산소 농도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곡물의 곰팡이 독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곡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곡물의 상태를 휴대기기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곡물 전용 컨테이너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저희 컨셉에 대한 시스템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의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 그리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컨테이너 내부에 질소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질소가스 충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의 공기질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센서로부터 내부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그리고 컨테이너 내부의 질소가스를 주입을 할 수 있는 질소 유량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IoT 통신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설계 검증을 위한 전산 해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발한 시제품 및 시스템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실제 컨테이너에 장착하기 전에 시스템의 전체적인 계략을 나타내기 위한 도식이 되겠으며, 상부에 실제 외부에 컨테이너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컨테이너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 그리고 오른쪽은 질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질소가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컨테이너 내부에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붉은색 박스 내부에 보시는 것이 컨테이너 내부의 좌우측에 장착되어 있는 공기질 측정 센서가 되겠으며, 푸른색 박스 안에는 컨테이너 내부의 곡물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한 투광등과 웹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개발이 완료되어서 곡물을 채워서 필드 테스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AI 응용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기반의 객체 인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은 자율주행 차량이 야간에 사람과 차량을 인지할 수 있는 열화상 이미지로부터 사람과 차량을 인지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개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AI 학습에 필요한 열화상 이미지를 게더링을 하게 되고, 다음 네트워크 모델을 저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사용되어 있던 하드웨어는 엔비디아의 제슨 보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람과 차량 2개 클래스에 대해서 열화상 이미지 학습을 진행을 하였으며 약 200회 정도 반복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90.5%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IO에 따른 객체 분류 정밀도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IOU 50%대 객체 분류 정확도는 약 81.3%로 나타나였으며 이때 프로세서의 스피드 같은 경우는 82fps로 나타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된 AI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를 해서 실제 필드 테스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초록색 박스는 사람이 인지되었을 때 초록색 박스가 생기고 차량 같은 경우는 파란색 박스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I 응용 기술 두 번째로 특장차의 전도 전복 예측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잡은 특장차 같은 경우는 고가 사다리 차량으로서 고가 사다리 차량은 사다리 붐을 끝까지 다 뽑고 다시 집어넣을 때 인입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붐을 수직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붐의 힘이 발생하여 전도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장치 및 시스템이 개발이 필요하여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가 사다리 차 같은 경우는 4개의 아웃트릭의 반력 예측을 통해서 전도 전복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고가 사다리 차의 반력을 예측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입출력 데이터 4종류는 아래와 같이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입력 데이터로는 사다리의 길이, 그리고 기복 각도, 스윙 각도, 그리고 작업대의 하중으로 4가지의 입력 값을 활용을 하였으며 최종적인 아웃풋은 4개의 아웃트랙의 반력 값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작업 데이터 기반의 반력 추적 모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결정 트리의 대표적인 부스팅 알고리즘인 라이트 GBM을 활용하여 반력 추정형 결정 트리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트레이닝 로스가 약 600N 이하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력 추정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평균 반력 오차는 773N이며 평균 정확도는 93.5%로 나타나였습니다. 저희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현재는 AI 시스템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개발이 다 완료된 상황이며 향후 고가 사다리차에 실제 설치를 하여서 필드 테스트를 수행을 통한 검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온라인 기술 이전 설명회 발표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기술 발표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연구자와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온라인 기술 이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